감추어 두었거나 못다한 이야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치는 광산에 손을 댔다가 재산 모두를 잃는 바람에 이때부터 엄청난 고생을 했다. 등록금도 못 내는 학교 생활로 대학 입학은 엄두도 못 낼 형편에서 어쩌어찌 학교에 떼를 쓰다시피 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대학 입학원서를 받아 고려대학교 정외과에 입학했다. 입학시험 보는 날 아침도 굶고 갔으니 그때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는 가히 짐작이 갈 것이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나는 가정교사 생활로 용돈을 벌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등록금은 마련할 수 없었다. 별 수 없이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한 학기 휴학을 하는 일이 반복되자 5년 만에 졸업했다. 대학 4학년 때 4.19 혁명이 일어났다. 그 당시 고려대학교가 맨 처음 데모를 일으켰다. 4월 18일이었다. 이때 나는 국회의사당 앞 데모대 앞에서 즉석 선언문을 써서 낭독하고 데모대를 하루 종일 이끌어갔다. 그리고 5월에는 발췌개헌과 4.45 입개헌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당시의 정부 강요들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군에 입대할 3년간의 의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 곧바로 한국정경연구소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다. 신문 광고를 보고 시험을 본 것이 합격이었다. 한 2년 후 월급 많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 또 신문 광고를 보고 시험을 본 곳이 민중당의 전문위원이었다. 이때 시험위원으로 만난 분이 장준하 선생과 부한혁 선생이었다. 얼마 후 이분들의 천거로 나는 사상계 편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많은 글을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 또 얼마 후 고대 총장 출신이신 유진호 박사가 민중당의 대통령 후보로 영입되자 나를 보좌관으로 불러할 수 없이 그리로 갔다. 대학 은사에 부름을 뿌리칠 수 없었다. 민중당과 신한당이 합하여 신민당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개헌을 추진하자 당수가 된 유진호 박사는 삼선개헌 반대운동을 하다가 득병을 하여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나 또한 그의 그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주독립산업이라는 대회사의 기획부장으로 들어가 중역으로 있다가 그만둘 때까지 숱한 경험을 쌓았다. 80년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과거 신민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시던 이재영 선생이 민정당의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나를 만나자마자 당에 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여 다시 민정당 전문위원으로 들어갔다. 이때의 에피소드 2가지. 하나는 내 이력서의 순환 사건이다. 총무국에서 내 이력서를 들고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으려고 몇 번씩 올렸으나 결재를 해주지 않자 총무국장은 몸이 달아 결재 서류를 들고 원정달 사무총장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데까지 쫓아가서 결재 서류를 내밀자 권 총장은 서류를 화장실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다. 총무국장은 이 서류를 다시 주어방에 가서 이재영 위원장의 체면을 봐서라도 결재를 해달라고 떼를 써 겨우 결재를 받았다. 당시 군부의 실세들이 이재영 위원장을 얼마나 껄끄럽게 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다. 동시에 내 이력에도 얼마나 많은 저항감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내 저서 출판에 얽힌 이야기다. 나는 당시 권력과 부패라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써놓고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까지 섭외를 끝내놓고 있었다. 이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패를 일소하고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런 책도 출판 못하게 한다면 누가 이 당을 지지하겠느냐 고 항의했다. 그러자 실국장 회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하여 나는 그 간부회의에 출석하여 내 주장을 다시 폈다. 그러자 실세 중에 한 사람인 윤석순 차장이 출판을 막는 것은 강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겨우 출판하게 되었다. 이런 공경을 겪으면서도 나는 엄청난 일을 했다. 방범대 없애기, 통행금지 없애기, 농촌의료보험 확대하기, 자녀학자금 확대하기, 그리고 각종 선거 공약 만들기 등이 모두 나의 몫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하나. 권익현 대표 시절인 어느 날 나는 정치발전 7개년 계획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표실로 가서 보고했다. 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되고 정치발전 7개년 계획은 왜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발상을 한 것이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7년 남았으니 7년 동안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정치 일정을 국민에게 발표하면 한결 정치가 순조롭지 않겠나 싶었던 것이다. 내용으로는 개헌 문제와 지방자치 문제까지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내 서류를 보고 있던 권 대표는 대뜸 누가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 정치는 말이야 앞서가는 거 아니야. 여론을 뒤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서류를 휙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것이었다. 다른 무슨 얘기를 하랴. 등에서는 땀이 났고 가슴에서는 찬바람이 일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당은 나를 12대 국회 전국 구의원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국회 들어가자마자 나는 초선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국회에서의 경력도 나름대로는 화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남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 강동 지역을 맡아 계속 사선을 하면서 당에서는 대변인과 정책연구실장과 정책조정실장을 거쳐 정책위원회의장을 역임하고 국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장과 정무위원장 그리고 각종 특별위원장을 도맡다시피 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언제나 내 몫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에서 지명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특위, 제도개선특위, 정치개혁특위, 민족사관정립특위, 종합경제정책특위, 삼김정치개혁특위 등 필요할 때마다 당에서는 나를 찾았다. 나는 그때마다 내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3당 합당 이후 김영삼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계파도 다르고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도 않았던 나를 불러 자신의 보좌역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사뭇 의외였다. 그러나 임명을 받은 이상 그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임무요도리다. 임명할 때의 에피소드 하나. 최창현 비서실장이 어떤 호텔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여 나갔더니 어른이 당신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묻는다. 그러기에 할 수 없지 뭐. 대통령 후보가 부르는데 어떻게 한까? 그랬다. 그 이튿날 새벽 YS로부터 전화가 왔다. 운동 중에 전화를 한 것 같았다. 김의원. 난데, 그렇지? 네. 니 온나? 그가 나한테 한 말의 전부였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 정무 보좌역을 맡았다. 그때 에피소드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김대중 후보와 TV토론에서 맞대결을 하면 불리할 것 같았다. DJ의 그 언변에는 못 당할 것 같기 때문이다. 지는 선거라면 몰라도 이기는 선거에서 굳이 이등할 후보와 TV토론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진언을 했다. TV토론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열심히 TV토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언론과의 밀고 당기는 씨름 끝에 TV토론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다. 나는 YS가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 나는 그를 열심히 보좌했다. 이때의 에피소드도 있다. 하루는 그의 방에 찾아가 대통령께서 어디 지시를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새 집으로 들어가시려면 도배도 하고 집수리도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슬쩍 운을 띄어봤다. 그러자 YS는 이거 무슨 헛소리하고 있나 하는 때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다. 다시 말했다. 청와대에 들어가시고 나면 장관을 임명하셔야 하는데 장관을 임명하신 뒤에는 정부 조직 개편이 어렵습니다. 장관 임명 전인 지금이 정부 조직 개편에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누구에게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지시를 해놓지 않으셨다면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결 밝은 표정으로 응? 그래 봐. 하는 대답이 나왔다. 노태우 정부 때 정부 용역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환경부팀이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 나는 자신 있게 이를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은 외부로 정부가 세워나가면 관계부처에서 요란한 로비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올는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 단독으로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대통령 당선자의 비밀지령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관계장관에게만 통보하고 동자부와 체육부를 산자부와 문체부로 통합시켰다. 이때 동자부의 진념 장관이 길길이 뛰면서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동자부를 없애려고 하느냐면서 격하게 나에게 항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하고 동자부와 무슨 관계냐고 하면서 동자부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행정 수요가 많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자부로의 통합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 작업이 비밀리에 순조롭게 끝나고 나서 나는 다시 대통령 당선자 사무실로 조각 명단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각 명단을 그려넣은 그래프를 내밀었다. 그는 빠르게 문서를 읽어나가다가 재빨리 자기 서랍 속으로 문서를 감추면서 두고 나가 였다. 뒷날 조각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만든 조각 명단과는 달랐지만 훗날 두고 인재풀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 취임 후 얼마 안 돼서 후보 시절의 보좌진들과 어느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는 옆에 앉아 있는 나에게 귀속